다음 페이지에 고전학파가 있고요. 체크만 좀 해둘게요. 케인즈 학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그 케인즈 학파 보면은 화폐 수요 부분이 있고 화폐 보유의 동기에 보니까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건 나중에 교과서 가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는 안 할게요. 시간상이요. 다음 4페이지. 요거 간단히 얘기하고 ISLM 들어갈 거예요. 자, 4페이지 보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비교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앞에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 출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경제학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테지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결국은 우리 시대적 배경을 보면 대개 경제학의 태동 시기를 나온 학파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초기에 나온 학파들을 고전학파라고 하죠. 굳이 그걸 따지면 1700년도 중반에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타납니다. 로부터 보통 시작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경제학의 태동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기 때부터 193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가장 경제학에서 격변기죠. 경제에서 무슨 일이 터졌죠? 대공황이 터졌죠. 이 전까지의 학자들을 일반적으로 고전학파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아담 스미스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고전학파인 이 초창기 때는 사실 이 전 시대를 좀 알면 되게 재밌죠. 사실은 이 1500년부터 1700년 세대는 어떤 시대예요? 1500년에서 1500년 전에는 뭐예요? 그렇죠. 중국이 지배했던 시대죠. 그러다가 중국이 몰락하고 1500년대부터 1700년대에서는 개척 시대 또는 어떤 탐험의 시대, 벤처라는 열풍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자지되는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1700년대 들어서 산업혁명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그것만큼 다 뭐가 따라와요? 수요가 따라오는 이때는 공급만 하면 그 스스로가 뭐를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공급이 중요하겠어요? 수요가 중요하겠어요? 공급이 중요한 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산업화 초창기에는 그렇겠죠. 이 대표적인 이론이 세이라는 사람의 세이의 법칙입니다. 결국 공급은 그 스스로 뭐를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공급한 만큼 수요가 돼. 그러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걸 뭐라 그래? 균형 상태가 도달합니다. 균형 상태가 도달하니까 경제는 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경제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가 안정한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배경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의 신축성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아까 우리 그래프 봤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항상 균형 상태에 잘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해야 되겠어요? 할 필요 없겠어요? 할 필요 없죠. 즉 자유방임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경제 주체들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건 쉽게 이해하면 예측 정보를 갖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해 가는 거. 합리적 기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이 탄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이론에 의하면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격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노동을 수요 자 근로자를 쓰겠다는 사람은 양이 10인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20이야. 그럼 일치하지 않죠. 그럼 뭐가 떨어져 버리면 돼요? 임금이 떨어져 버리면 돼. 가격이라는 임금이 떨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항상 시장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게 없어. 완전 고용 상태가 돼. 물론 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는 있죠. 그러나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인 완전 고용이 달성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대공황을 겪으면서 어떤 걸 봤죠? 바로 실업이 만연한 것을 봤죠. 그렇죠? 물론 이때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죠. 10년대 이후에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독일 전쟁 보상금을 결제하기 어렵죠. 그때 탄생한 국제결제기구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한 전쟁 보상금에 대한 그 결제를 하기 위해서 화폐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떤 그 물가 상승 시대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공황 상태에서 시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이 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죠. 경제를.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있어야 뭐가 따라온다? 공급이 따라온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유효수요 이론이는 유효수요 이론. 결국은 수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일반 이론이란 말을 썼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공급이 균형 상태가 일반적이질 않고 시장은 늘 불균형 상태가 되고 경제라는 게 매우 불안정하다고 봤어요. 그럼 왜 불안정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도입했냐면 바로 아까 실업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이 이론에선 실업이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업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즉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얘기합니다. 가격이라는 건 일정량 떨어지려 안 한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죠.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리기가 참 빡빡한 이유가 한 번 올리고 나면 내리기가 거의 아주 크라이시스가 아니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경직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장에 맡겨둬서는 시장은 불안할 뿐이고 보이는 손이 여기서는 이제 인비저블한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 신축성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손.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손 누구죠? 정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개입의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부의 재량 정책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케인즈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 케인즈와 고전학파에 관한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이론이 1936년에 발표됐는데 약 10년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케인즈는 10년 후에 뭐 열받아 죽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케인즈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케인즈 학파다 이런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 또는 케인즈안, 케인즈 학파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는 거의 이 전쟁이 종식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고 물론 우리는 1950년이라는 전쟁을 맞게 됩니다만은 격변기를 지나면서 1960년대, 70년대를 접어들어서 나타나는 학파가 나타나는데 통화주의자라고 하는 학파가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를 뭘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통화량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파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시카고대에 있었던 밀턴 프리드만 교수를 대표로 하는 프리드만 통화주의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화량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입니다. 이거 빠졌네. 죄송합니다. 이 케인즈는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고 봤을까요? 비합리적이라고 봤을까요? 비합리적이죠. 경제 주체는 매우 어리석어요. 그리고 투자 지출하면서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동물적 충동에 의해서 할 뿐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주체를 가정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적응적 기대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보다는 좀 뒤떨어지지만 비합리적보다는 빠른 적응.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이어지면서 다시 옛날 고전학파로 돌아가는 새 고전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새 고전학파들을 그냥 앞으로 합리적 기대론자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서울대에. 그 계량경제 대가라고 불리고 합리적 기대학자의 대표적인 학자죠. 노벨 재작년에 노벨상 받은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들어왔죠. 그분이 여기에 이제 아주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량경제의 뭐 거의 이제 시초 거의 이제 그 바탕을 쌓은 사람이죠. 사전트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루카스라든지 이런 사람, 루카스 같은 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 다시 저 케인즈 학파를 따르는 새 케인즈 학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에 이제 새 케인즈 학파의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맨퀴죠. 하버드에 있는 신자유주의를 추정하는. 그렇지만 최근에 그 월가에서 그 1%에 대해서 99%의 점령에 대해서 그 맨퀴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면서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수합 거부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뭐 그건 조금 이쪽 벗어나니까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이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